자, 다음에는 교재 349쪽에 도시발사 시행 보겠습니다. 자, 사업 시행에 들어서 제일 먼저 사업 시행자 나오죠? 사업 시행자 한번 볼까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정을 하느냐?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요.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아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를 말합니다.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누가 아니냐? 총 한 12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제일 먼저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 나오죠? 자, 공공사업 시행자 제일 먼저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신도시를 개발한다. 요즘은 그런 경우 많지 않죠.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개발한다.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부산광역시가 지금 현재 에코텔타시티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럼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관청이 되겠네요. 행정관청.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기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공공기관하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 기관, 이 둘을 좀 구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이건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인데 차이점 뭐냐? 공공기관은 정부가 전액을 투자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정부 출연은 정부가 일부를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자금을 전액 투자한 것인데 전액을 투자했다는 것을 생색을 내기 위해서 앞에 보통 한국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자, 이런 공공기관이라고 해요. 대표는 뭐가 있다? 아까 LH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신도시 기반의 국가적 차원에서 신도시 기반에서는 대부분 LH공사가 많이 하고 있죠. 또 한국수자원공사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부산의 에코텔타시티는 수자원공사, 친수도시, 친환경적 도시, 또는 수변도시로서 개발하기 때문에 낙동과 하구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역세권 개발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사업 시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공공기관이 되겠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자금을 일부 투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표 여기 하나만 기억하는데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기억하세요.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도의 개발을 위해서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고요. 그 밑에 지방공사가 나오죠.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예를 들면 SH공사 있죠. SH공사. 서울하우징.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 개발공사, 경기도공사, 이런 것들이 지방공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것이다. 이건 지자체, 지자체가 투자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행정관청이고요. 그 밑에 2번, 3번, 4번은 국가지방자치단 투자한 기관인데 2번은 정부가 전액, 3번은 정부가 일부, 4번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번에서 4번까지는 행정관청이거나 그들이 투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의 공신력이 뛰어나겠죠. 사업의 공신력이 뛰어나서 우리를 여기를 공공사업시행자, 공공사업시행자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간사업시행자 있죠? 민간사업시행자는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입니다. 토지소유자.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 200평, 300평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개인은 안 되겠고 기업체들만 가능하겠죠. 뭐 인천 용현 하객지구 같은 경우에 SK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예, 우리는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은 언제나 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밖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환지 방식.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100% 환지 방식입니다. 조합이 시행한다면 100% 환지 방식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 수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 전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조합. 조합의 사업을 시행하면 100% 환지 방식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여기는 민간 사업 시행자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공공사업 시행자는 민간 사업 시행자보다 사업의 공신력이 뛰어나죠. 사업의 공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민간 사업 시행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자꾸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동의를 받으라든가 뭐 해라 자꾸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 또 공공사업 시행자 중에서도 행정관청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이 도시개발 조합을 좀 보도록 하죠. 도시개발 조합.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말이죠. 40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40문제 출제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 사실상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때로는 두서너 문제, 많게는 대여섯 문제, 작년 같은 7, 8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걸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가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공법을 공부했든 간에 배우지 않은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저 같은 사람도 실제 법정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씩 나온다고요. 그런 문제를 그냥 마음 편하게 한 5문제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법에서는 항상 40문제 싸움이 아니고 35문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문제 정도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한다? 찍어주세요. 어떻게 찍어? 그 대신 내 독단과 내 아집과 내 생각으로 찍지 말고 그런 자는 상식으로 찍으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찍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 40문제 가운데서 반대로 꼭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작게는 13문제, 많게는 15문제 정도 매년 꼭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네. 공법에서 제가 이거 출제가 반드시 된다, 출제 빈도 10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정답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많게는 15문제 나온다니까요. 올해 2015년도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24일 날 있었죠.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특별히 부산에서 3일 동안 추석 시간을 내가지고 최종 예상 문제 100선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3일을 시간을 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래서 누누하게 이 문제가 나오면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여기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든가 정답이 잡힐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적어도 15문제 이상은 나올 테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둬라. 같은 문제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정답을 잡을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그렇게 해서 몇 번 강조드리고 자 100문제를 갖다 사실 풀어드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이번 시험하고 제 100선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18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18문제면 출제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제 다음 카페에 보면 100선 문제하고 이번에 출제된 실제 문제를 두 개를 비교표를 만들어 두 개 문제를 쭉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제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런 내용들이 어떤 문제가 같이는 나오지 않겠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 문제를 갖다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정답을 잡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공법에서 열 몇 문제 정도는 꼭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있다. 근데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시 출제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절대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변형해서 나오지 종전과 나왔던 똑같은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보고 기출문제 머릿속에 암기하면 합격할 수 있냐?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열 몇 문제가 같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올 때마다 문제가 변형되고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는 공부, 어떻게 문제 응용되겠다 이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갖다 보시면 100번 나올 때마다 100번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 문제는 출제문제 100%다 이거 꼭 출제된다 했던 문제는 잘 기억해뒀다가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응용해서 출제될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가 정답을 잡아내셔야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틀리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합입니다. 조합은 우리 공법에서 크게 세 번이 나오거든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조합, 주택법에서 주택조합 이렇게 크게 세 번 나옵니다. 이 세 번 나오는데 조합은 출제비도가 단연 우리 공부에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 조합 가운데서 웬만하면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심지어는 네 문제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다 기억하세요. 작년 재작년 문제 네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거의 두 문제 세 문제 이상 출제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출제됐다면 40문제 10%잖아요. 이만큼 조합은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은 나올 때마다 항상 신경을 좀 꼼꼼하게 쓰시고 이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 자세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지나가다 거리에서 농협협동조합 이런 조합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본체만 차죠. 그러나 앞으로 공법에서 조합이라는 얘기가 나면 너는 반드시 확실하게 내가 정리해 두겠다.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 적어도 조합에서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개발조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면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설립이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임의적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공동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네. 첫 번째는 아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단독 시행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공동 시행하는 방법. 세 번째,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네 번째, 조합 설립에 설립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 동의. 조합 설립 동의. 이 조합 설립 동의가 여러분 교재보면 뭐라고 되냐? 토지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재 350쪽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에 나옵니다.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하고 똑같은데 이걸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순서를 바꿔서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 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동의를 받느냐면 습관적으로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니면 토지 소유자 2분의 1, 면적 3분의 1.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2분의 1 이상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되면 면적 3분의 2 이상이 될 때까지 토지 소유자를 보충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토지 면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는 게 좋냐? 이건 우리가 그간의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여러분 편하다고요.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규정이.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규정만 있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산술적으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만 받아 처음 이런 규정을 뒀더니 한 번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토지 소유자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도적인 다수 9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럼 2분의 이상이 넘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조합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잠깐만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동의하지 않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잠깐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대답했겠죠. 야, 우리가 10명 중에서 9명이 동의했으니까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9명이 동의했어 봐야 토지 면적이 얼만데 이 동의하지 않은 한 사람이 전체 토지의 80%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80%. 그러면 9명이 동의해봐야 토지 면적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나서 너희들 9명 동의해봐야 내 땅에 응? 얼마? 4분의 1밖에 안 된다느냐. 근데 너희들이 설립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 사람도 사람 나름이구나. 사람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의 질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개정해가지고 사람 숫자가 2분의 이상은 넘어야 되지만 만약 그들이 가지면 토지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되면 면적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될 때까지 소유자를 보충해서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이걸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먼저 기억하고 나중에 이걸 기억하는 게 순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해볼까요? 토지 소유가 10명이었습니다. 토지 10명이었는데 1인당 토지를 3,000제곱미터씩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 소유 총 10명이고 1인당 3,000제곱미터씩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동의자 수는 얼마일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10명이다. 1인당 3,000제곱미터씩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때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동의자 수는 몇 명이냐 말이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 토지 소유 10명이죠? 10명이 2분의 1. 그럼 얼마? 5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소 5명이에요. 5명. 이 5명이 가지고 토지 면적이 얼마인가 따져보겠습니다. 자, 1인당 3,000제곱미터죠? 그럼 전체 토지는 10명이니까 3만 제곱미터가 되겠네. 3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적어도 면적 얼마? 2만 제곱미터는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명이 동의하면 한 사람이 3,000제곱미터를 가지고 5, 35, 15,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안 되겠죠? 그럼 한 사람을 더 보충해보자. 그래도 18,000이네. 한 사람을 더 보충 21,000이죠. 그럼 2만이 넘었죠. 그러면
5인 이상과 2만 제곱미터 이상을 동시에 충족케 하는 토지 소유자는 몇 명? 바로 7명이 되는 겁니다. 최소 7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 숫자를 물어보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계산 방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 사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어디 7명 뿐이겠습니까? 수백 명 되겠죠. 두 번째, 약속이나 한 듯이 토지 면적을 똑같이 3,000제곱미터씩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소유자를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있고 개인도 있고 또 면적도 각각 다르게 있고 여러 사람을 주고 이걸 찾는 문제를 가끔 출제를 자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제대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면 그 문제는 절대 손도 못 대죠. 그러니까 항상 수치 2분의 1, 3분의 1, 2분의 3분의 1. 제가 첫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는 의미입니다. 의미.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 했을 때 그 의미 있죠.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수치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산 방법은 전부 도시법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으면 다섯 번째,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인가를 지정권자한테 받아요. 지정권자.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합니다. 등기. 자, 여기서 설립 등기는 어떤 의미가 아니냐. 등기는 말이죠. 설립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30일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공부했던 권리 능력 있죠?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을 갖고 권리 능력을 갖는 보통 말이죠.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 능력도 같고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적격도 같습니다. 즉 조합이 등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조합 명의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조합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조합 명의로 소송에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등기입니다. 그래서 저 조합은 지금부터 조합의 법적 성격이 뭐가 되냐? 법적 성격. 법적 성격은 이건 절대 여러분 조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실컷 조합하더니 조합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여러분이 민법을 좀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다음에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실 때 좀 눈여겨서 봐주세요. 여러분 민법에 가면 민법 계약편에 가면 말이죠. 전형 계약형이 나옵니다. 12개 전형 계약. 그 전형 계약 중에서 조합 설립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조합 설립 계약. 이때 그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조합하고 또 조합과 비슷하면서도 민법에서는 말이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되는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인하고 구분합니다. 조합과 사단법인을 구분한다고요. 그러니까 조합과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되는 사람의 단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면 뭐 조합은 조합 설립행위가 뭐 계약이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합동행위라든가 조합은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하고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지만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해서 민법상 전부 다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제가 국토기획법에서 허가인가특허를 설명하면서도 허가인가특허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합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법적 성격은 사단법인인 것들이 오히려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합, 무슨 조합이 있나요? 농협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수협, 여기 나온 도시개발조합, 다음 주에 나올 도시정비사업조합 전부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조합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법인이라고요. 법인.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그래서 이 조합은 공법상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법상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절대 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면 8번째,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조합원은 모든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 여기서 모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불문한다는 겁니다. 불문. 뭘 불문한다? 전체.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개인이냐, 이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동의 여부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한 사람도 당연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능력, 여하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능력.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나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3살짜리 어린 아이도 땅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될 수 있고, 그 다음 누구도 영구, 땡칠이, 백치하다다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사는 토지 소유자만 되기 때문에 누군 될 수 없다? 건축물 소유자라든가 또는 뭐예요? 전세권자라든가 전세권자, 건물 소유자, 이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 조합에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어떤 기관이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원. 두 번째 총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은 여러분 조합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감사를 말합니다. 이건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수기관이에요. 그건 뭐다? 일종의 집행기관이죠. 국가를 얘기하면 정부죠. 총회, 이것도 필수기관입니다. 이건 조합원 전원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건 의결기관입니다.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대의원회, 이거 의무기관입니다. 무슨 기관? 역시 의결기관입니다. 그럼 의결기관이 두 가지 있죠? 자, 여기서 의무기관이 왔는데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의무적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대의원회가 나오냐? 여기서 보세요. 지금 현재 총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죠. 조합원 전원. 조합원 전원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고 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합원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장소가 문제가 되겠죠? 장소. 두 번째, 비용이 문제 되겠죠? 장소를 빌리는데.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의사결정이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3명만 모여도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인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이 되겠습니까? 중구난방, 이전투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경제성, 효율성을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대원의 제도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라면 대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는 한 번은 전원 모입니다. 전원 모이려면 장소가 문제된다 그랬죠. 서울 같은 경우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일 수 있는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 이런 데를 빌려서 총회를 합니다. 이 총회에서 한 번 모여서 그 다음에 대원을 뽑는 거예요. 대원을 뽑아서 다음부터는 대원들이 참석해서 그들이 의사결정하면 총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게 대원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의 제도는 일종의 우리가 간접민주주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했던 장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원의 제도가 단점도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대원 수가 총수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과 비리에 열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조합원 전원을 우리가 매수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원 2, 3대 떠서 인원이 작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더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시개발 조합은 일단 이 정도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 351쪽에 뭐 실시계획 나오는데, 아까 실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했네? 사업시행자가 수립한다고 했죠?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 사업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 포함돼요. 또 실시계획은 이건 부합해야 되겠죠.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를 수립하는 계획이고 사업시행자를 누가 지정해줬죠? 지정권자 지정해줬습니다. 이때 지정권자가 수립한 청사진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개발계획이 있죠? 개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은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해 주었던 지정권자 수립했던 방향설정 청사진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구체적 계획이다. 실시계획은 지구단위에 포함된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이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작성했으면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까? 자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줬던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은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시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재 352쪽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이건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에 따랐습니다. 첫째, 수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입니다. 혼용 방식.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런 방식을 시행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느냐, 또 이건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지 바람직한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교재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어떤 경우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했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의외로 의심에서 출제가 자주 돼서 말이죠. 이 방식을 물어보면 이제 3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면서 3번이나 출제되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하세요. 우선 거기 환지 방식 먼저 나오죠.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는 우선 크게 하나만 일단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 환지 방식을 시행하느냐. 두 번째 줄에 제일 뒤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집에서 현재 높은 경우가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사업 시행 지역에 지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을 합니다. 왜냐? 지가가 높으면 만약 수용 방법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땅값이 높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보상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시행 지역의 지가가 높은 지역, 특히 뭐 도시지역 가운데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땅을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가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보통 환지 방식을 합니다.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제가 어떤 장점이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사유재산 보장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충실하다는 장점. 그러나 단점은 사업이 지연되고 다툼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주로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할 때 환지 방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조합, 아까 나왔습니다만 도시개발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데 조합이 하고 있다 그러면 100% 환지 방식입니다. 100% 환지 방식. 반면에 2번 수용 방식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은 당해 주택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이라고 있죠. 이누가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집단적. 이건 대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국가적 차원에서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3기 신도시를 개발한 이유가 대부분 주택 문제 때문이었죠. 강남이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인구를 분산시키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보통 목표치를 정합니다. 판교 신도시 규모는 275만 평, 수용 인구 약 2만 5천 명, 주택수 2만 5천 가구, 이렇게 목표치를 정한다고요.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수용 방법을 해야 됩니다. 왜? 만약 이런 경우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땅을 여러분에게 돌려줬습니다. 땅을 여러분이 돌려줬을 때 그 땅을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이건 누구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제 의도대로 주택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용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그들이 떠나고 나면 제 의도했던 대로 주택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인 주택지 등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수용 방식을 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사업이 신속한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재산권 사연에 걔네 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죠. 엄청난 보상금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수용 방식일 때는 보상금이 문제됩니다. 근데 환지 방식에서 뭐가 문제냐? 여기는 우리가 소위 사업시행 비용이 문제됩니다. 비용.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환지 방식에서는 땅으로 주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그냥 보상은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토지 소유자와 조합이 시행할 때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공사비를 토지소유자 조합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문제가 되는데 이 공사비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제도가 바로 환지 방식은 채비지 제도. 채비지 제도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채비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보상이 문제가 되고 여기는 결국 전국이 투기화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사업을 누가
행정관청인 시행자라든가 아까 공사인 사업시행자 이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방식이 자 집단적인 주택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 방식, 또 집가가 너무나 풍요로운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사업이 신속하고 세상권 침해라든가 보상 및 문제가 된다. 전국이 투기가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일단 사업을 누가 하는 게 좋겠다? 행정관청이나 행정관청은 또 누구? 공사. 이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환지 방식은 조합이나 토지 소지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여기서 문제는 보상금이고 환지 방식 문제는 체부지다. 비용 문제다. 비용. 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두 번째 제도는 뭐다? 체비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혼용 방식 있죠.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겁니다.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를 환지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우리 시험에서 3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52쪽에 3절의 제일 밑에 여러분 거기 원형지 공급 개발이라는 얘기 있는데 원형지 개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형지 개발. 자, 전통적인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 도시개발구역. 그럼 이 절 전부 어때요? 구역정리부터 합니다. 구역정리. 이렇게 밀어서 구역이 정리된 바둑판 모양의 이런 땅을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느냐? 첫 번째, 땅 모양이 전부 다 획일적이라는 얘기죠. 그 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을 공급받는 사람은 똑같은 모양의 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으로 여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획일적이라는 얘기죠.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산이 있었는데 개발구역 지정된 순간 전부 다 여기를 밀어야 되죠. 밀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 파괴, 자연과의 조화, 그 다음에 획일적 개발 이런 문제를 안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세종시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 원형지 공급 개발인데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원형지. 이건 이렇게 구역이 정리되지 않은 원래 형태의 땅을 원형지라고 합니다. 원래 형태의 땅을 원형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토지가 있던 그 모양대로 공급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과의 조화를 살 수 있고 친환경적 도시개발 가능하고 여기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다양한 유형으로 그 지역 사정에 맞춰서 개발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여기에 인프라, 최소한의 인프라, 도로라든가 상하수라든가 최소한의 인프라만 여기다 공급을 해주고 토지를 구역 정리하지 않은 원래 모양의 형태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 땅을 공급해 주는 것을 원형지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형지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첫째, 아까 자연과의 조화. 그러죠? 두 번째, 다양한 유형의 개발. 그러면서 민간 투자 촉진 이런 장점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원형지 공급개발이다. 원형지 공급개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전체가 아니라도 일부를 갖다 원형지를 공급개발하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형지 공급개발입니다. 그래서 원형지 여기서 공급을 누구한테 하냐면 원형지 공급받을 사람은 개인은 잘 안 됩니다. 개인은 이 토지를 갖다 공급받았을 때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죠. 그래서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자라고 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까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들이 주로 이제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여기 학교라든가 공장 용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원형지 공급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형지 공급 개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수용 방식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잠시 쉬었다 이제 환지 방식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